저는 최근에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 되었고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결혼이 생각이 없는 건지 시댁 모임이 있을 때면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매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결국 시모는 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강제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떠밀려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던 아주버님이 선자리를 다녀온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고 첫 만남의 자리가 괜찮았는지 다음번에도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어 약속을 잡았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모가 주선해줬던 선자리에 나온 여자와 몇 번 더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좋은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몇 달 뒤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속전속결로 모든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직업은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자리에 나왔던 여성분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혼기가 지나 결혼이 어느 정도 급했는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빠르게 결정한 듯 보였는데 결혼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어 보여 아주버님한테 여성분과의 결혼을 확고하게 결정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짧은 만남은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상처로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 뒤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내가 힘들게 놓은 다리를 무너뜨릴 작정이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얼마나 예민한지 뻔히 알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내 아들은 그럼 대충 결정해서 결혼할 생각이라는 거야? 이번 결혼 만약 무산된다면 그건 전부 다 너 탓이다. 결혼 문턱까지 와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인데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로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 내가 볼 땐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니까. 제가 아주버님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 마음 급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죠. 나중에 잘못되면 어머님 탓으로 돌아갈 텐데요. 내가 직접 뽑은 며느리감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 건데 네가 그런 말 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이 사람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형이 좀 급한 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뭐든 성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했다가 결국 그 피해가 배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결혼 문제는 신중해야 되는 건데 그분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한마디 해준 것뿐인데 제 입이 문제라고 흥분하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부도 제 말에 동의할 정도로 급한 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시모는 어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 부부도 시댁에 올 생각 없었는데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뿐이었고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상의 좀 하자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였는지 시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기분만 상한 채로 집으로 왔는데 시모가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좀 전에 우리 집에서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엄마가 기분 나쁜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쩜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자기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 엄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지? 너 처음에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 안 나?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가 장가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거지 같은 집안 잘난 것 하나 없어서 결혼할 때 결혼식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거 다 참으면서 겨우 힘들게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라곤 자기 할 말 또박또박 하면서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좀 전에도 그래. 결혼식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상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좀 더 신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딴 말을 입 밖으로 뱉으면 내 기분이 안 상하겠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걔는 그런 것도 구분 못한다니? 엄마는 저희를 왜 부른 거예요? 형의 결혼식을 언제 올리면 좋을지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자리에서 만난 여성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그런 걸 대화하려고 저희를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도 한 계절은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엄마만 마음이 삐뚤어져서 화를 낸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저희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러서 상처를 주는 건데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지 않다. 네 마누라랑 평생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더니 엄마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너만 잘났지? 남편과 시모의 감정은 상당히 격양돼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졌고 남편의 입에서 그냥 영 끊고 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뱉은 한마디가 모자지간 영까지 끊을 정도로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시모와 한바탕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와도 절대로 받지 말라면서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섣부른 결정과 행동 때문에 여러 번 피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번은 시모가 갑자기 잘 타고 있던 차를 바꾸겠다며 새 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중고차로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몇 번이나 말렸었지만 시모는 본인이 원하는 건 무조건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뜯어 말려도 가족들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차를 처분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차가 신차로 구매하려면 대기 시간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마음이 급한 시모는 중고차를 팔고 웃돈을 더 줘서 중고 외제차를 구매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차량을 구매한 지 일주일 정도 왔을 때부터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바꾼 중고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었다며 시부에게 전화가 왔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도왔어요. 그렇게 시모의 차는 수리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리기사님이 꺼낸 한마디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었죠.
시모가 웃돈 주고 구매한 외제차는 바로 침수차였어요. 남편과 함께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뜯어냈던 차량 내부가 전부 말라 비틀어진 진흙투성이었고, 차량을 판매한 딜러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미 잠적을 한 건지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모가 저지른 일을 남편이 뒤처리하느라 진땀을 뺐었고, 환불을 안 해주려던 중고차 매장에 법적 소송을 걸어 오랜 시간 끝에 차량을 구매했던 전체적인 금액과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겨우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모의 기가 너무 얇아서 잘 속는 편이라 시부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시모가 너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관계에도 심각해질 만큼 안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주버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시모는 또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보단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면서 밀어붙이려 하길래 더 이상은 말릴 수도 없어 결국 가족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대로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가 이번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당황했던 저는 입에 있던 음식을 다 씹고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길래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남편은 시모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받은 건데 화부터 내는 시모의 목소리에 더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저와 남편의 핸드폰에 번갈아 전화하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보더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올 거라곤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짜증이 올라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면서 시모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곤 뺨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은 피할 겨를도 없이 시모의 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일은 남편은 결국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알고 지내면서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해서 집에까지 찾아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아무리 모자지간이라도 엄마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면 내가 정답이라면서 남편에게 실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용건만 간단히 하겠다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새 며느리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면서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명령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뺨을 맞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시울까지 붉어진 상태로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형은 그렇게 아끼면서 왜 저는 항상 이런 식이죠?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건데요? 무조건 엄마가 하는 말이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날 가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방금 한 행동은 저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저도 더 이상 저를 낳아준 엄마라고 참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요.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아야 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야?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만만해 보여? 자식이 아무리 컸어도 잘못한 게 있다면 매타작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형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도 1억이 훨씬 넘는데 너는 손바닥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힘들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부까지 전부 다 시켜줬더니만 쓸데없이 헛바람 불어서 사자 직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엄마 속 다 뒤집어 놓았으면서 너는 너만 상처받은 거 생각하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네가 아니라 뒤에 있는 며느리다. 네가 내 옆에서 수발 좀 들어야 하니까 무조건 이번 주 주말에 나와라. 시모는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와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남편의 얼굴에 손까지 올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약속 장소가 적힌 문자를 전송한 뒤 남편한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약속 장소로 나가라는 말을 꺼냈어요. 지금 시모의 상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며 집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단단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속 장소로 나가서 아주버님과 결혼할 상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 보라는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집에까지 직접 찾아온 걸 보면 마음이 많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오기 전까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말한 것도 있고 아주버님과 결혼을 예정 중이었던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시모가 문자로 전송해 두었던 약속 장소로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안 좋은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비 형님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모는 저보고 빨리 오라며 다급하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 급하게 화장실을 가봐야 하니까 이 가방 좀 잘 지키고 있어라. 여기 가방 안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거든. 열어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새 예비 며느리가 올지도 모르니까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오늘따라 긴장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시모는 가방을 저에게 건네준 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긴장한 것 같다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린 뒤 시모가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자리에 앉았고 가방을 달라고 손을 내미시길래 다시 돌려드렸는데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뒤적거리셨는데 갑자기 굳어져 버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쳐다보시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여쭤봤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도둑년이라고 화를 냈어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무슨 일 있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너 내 가방에 있던 반지 상자 어디로 빼돌렸니? 얘가 이제 하다하다 시미 물건에까지 손을 대고 있네. 내가 이래서 거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으려 했던 건데 눈알 만한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보니까 눈이 획가닥 돌아가 버렸니?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물건 훔치라고 했니? 조용히 와서 수발 들고 가면 될 것을 감히 시미 물건에 손을 대? 빨리 안 내놔? 콩밥 먹고 싶어? 어머니,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진정부터 하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 열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가방 안에 멀쩡히 들어있던 다이아 반지가 어디로 사라져?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5kg짜리 다이아 반지야. 내가 현금으로 3억을 주고 예전에 구매한 거라고. 오늘 우리 새며느리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너한테 가방을 건네주기 전까지 내가 분명 확인했었는데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가방 속에 있던 내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잖아. 여기 식당 CCTV 돌려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너는 끝까지 셰미한테 거짓말 하는 거니? 시모의 일방적인 오해에 당황한 저는 압박을 가하며 다가오는 시모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어딜 도망가려 하냐면서 옆 테이블 손님상에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아주버님이 저와 시모가 서로 엉켜져 있는 모습을 보곤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는데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제가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냐며 이제 곧 결혼을 약속한 여성분이 도착을 하는데 힘들게 성사된 결혼 망칠 일 있냐면서 아주버님이 흥분해서는 제 머리를 잡아 손님상에 그대로 매다 꽂아 버렸어요. 시모는 도적놈의 집안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더니 3억 다이아를 도둑 맞았다고 서둘러 식당으로 와달라며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어요. 그렇게 두 모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저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질렀지만 제 말은 이미 두 모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세차게 내동댕이 쳐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전 처음 본 한 여성분이 저에게 뛰어오면서 두 팔 벌려 다가와 저를 보호해 줬어요. 그리곤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라, 말리지 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제가 너한테 선물로 줄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훔쳐갔다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보다 일단 대화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갔어도 경찰까지 불렀으면 도로 내놨겠죠. 일단 CCTV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네요. 사장님, 일단 CCTV 확인해주세요. 확인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범인은 정해져 있는데 CCTV 확인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럼 당장 확인해 보자고. 사장님, 1시간 전부터 확인해 주세요. 두 모자는 저를 노려보면서 CCTV가 녹화되어 있는 장소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1시간 전부터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시모가 혼자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급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모는 들고 있던 가방을 옆에 있던 의자에 올려놨었는데 잘못 올려놨는지 잠시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어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은 다음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식당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저에게 가방을 건네주었고 저는 시모가 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가방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걸 두 모자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더니 당황해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저와 시모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의자 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자 밑에서 반지 상자를 주워들었고,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급하게 달려가 어색한 미소로 떨어져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다며 반지 상자를 건네 받았어요. 아니라는데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무력까지 행사한 건 정말 실망스럽네요.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집안인 걸 미리 알 수 있었으니 여기서 끝낼 수 있잖아요? 저기요, 방금 저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CCTV에 다 찍혀 있고 곧 경찰도 오니까 저 사람들한테 당했던 거 전부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 좀 받아요. 흉터 전문 병원이라 제가 진단서 떼줄게요. 저 사람들과는 연 끊고 살아야 그쪽이 피해를 안 보겠어요. 어쩜 둘 다 성격이 저리 거지 같은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 중에 제일 최악이네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고 이 여성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아, 저기 경찰분들 오셨네. 저 사람들이 이 여성분을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몰아가면서 무력까지 행사했네요. 두 모자는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저는 두 모자를 향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오해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좋게 풀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주버님의 거짓된 면상이 저를 더 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두 모자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식당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 영업 방해죄로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남편도 시모 아주버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부는 다이아 반지를 언제 사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물어봤고 시모는 오래전에 산 거라 기억나지 않는데 시부가 사라고 해서 구매한 것뿐이라고 말을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그런 말을 꺼낸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누가 3억 주고 반지를 사냐고 당장 처분하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현금 3억으로 구매한 한정판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충격적이게도 모조품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품질 인증서 또한 가짜라는 걸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거였어요. 시모가 반지를 구매했던 곳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시부 몰래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시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시부는 시모를 강하게 내동댕이 치며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에게 무력을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며 자식과 연을 끊고 살겠다면서 두 번 다시 시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집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시부의 재산은 전부 다 저희 부부에게 상속해 줄 거라면서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두 모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그렇게 저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네요. 두 모자는 절대로 용서받기 힘든 일들을 저질러버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모의 성격이 언젠간 크게 터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시부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혼을 결정했으나 시모는 끝까지 시부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시부는 더 이상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버님과 둘이서 알아서 살라며 그렇게 연을 끊어내어 버렸네요. 저희 집안이 못 산다고 의심부터 하는 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한술 더 떠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 아주버님 때문에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끝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재 임신 중이라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어요. 하마터면 임신 초기에 두 모자 덕에 유산까지 할 뻔했었네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몇 달 뒤 태어나게 될 아이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벌어져서 사연을 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었죠. 술이 잔뜩 취해선 비틀거리면서 들어온 시동생은 남편에게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를 파악한 남편은 일단 시동생을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저희가 들은 내용은 동서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말이 나와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었는데 문제는 9살 된 조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한바탕 싸움이 났고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조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모여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결국 항상 제자리였고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밤낮 안 가리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동서는 항상 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그걸 보다 못한 저희들이 직접 나선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 때문에 남편과 동서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도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시동생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조카를 데려가 키운다는 말에 또 한 번 시동생의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거였죠. 저희는 힘들어하는 시동생의 하소연을 전부 다 들어주었고 남편과 동서는 얼굴을 한번 붉혔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나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동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네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 결정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텨봤자 결국 끝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괜히 시간 끌면서 가정을 붙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려 했는데 같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의견 차이가 심해요. 어제 서방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었지만 둘이 이혼을 하면 조카는 동서가 키우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서방님이랑 제일 많이 다투는 문제가 동서가 조카를 방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데 이 말이 확실히 맞는 거야? 제가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형님도 집안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홀할 수도 있는 거고 저 또한 볼일을 봐야 하니까 많은 것들을 신경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혁이 제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에요. 그이랑 느끼는 모성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래서 은혁이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동서가 집안일을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눈에 들어온 것들만 봐도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의심이 될 정도야. 이런 집안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서방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혁이를 동서가 데려가면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건가 봐. 동서가 엄마의 입장에서 당연히 은혁이를 데리고 가고 싶겠지만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 줘야지. 이혼하면 재산 반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은혁이를 잘 키우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그럼 서방님한테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 하지 않을까? 총 재산 30억에 반갈라 가져가겠다며. 어차피 이혼할 건데 제가 이 집에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은혁이만 데려가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시동생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조카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재산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곤 시동생에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뜯어가려고 조카를 데려가려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동서는 자기 집안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견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그날 서둘러 외출을 해야 된다면서 그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저를 집 밖으로 빨리 내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동서는 저와 얼굴 마주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떠밀리듯 집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동서는 이혼에 대해 확실히 결정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둘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서 둘은 남남이 되었고 조카는 동서가 키우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 문제로 소송까지 갈 뻔했지만 조카가 엄마 옆에 있고 싶다는 말에 시동생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30억의 재산 중에 반을 가져가게 되었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되었네요. 시동생은 정해진 날짜에 자기 아들을 보러 갔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카한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저희 집에 가끔 왔을 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해주고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하면서 조카에게 지금의 생활이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괜찮다면서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조카는 자신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어린 나이임에도 성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주말에 놀러온 손자를 이뻐해 주시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정말 다행인 건 조카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시름 놓였고 시동생 또한 걱정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지 본인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들끼리 저녁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조카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동서가 아닌 처음 본 사람이라 남편한테 급하게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차에서 내려 근처를 돌아다니며 조카의 얼굴을 봤던 곳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본 상황을 설명한 뒤에 같이 주변을 돌며 조카를 찾게 되었고 처음 본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카가 사라진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저와 남편은 결국 다시 차로 돌아가려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네요.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세요? 저희 이제 남남인데 계속 귀찮게 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 지금 어디야? 은혁이 좀 바꿔봐. 왜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방금 뭘 봤는지 알아? 어떤 여자가 은혁이를 데리고 가던데? 아,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잠깐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구해서 맡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더 할 말 있으세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참견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뭐든 확실하게 넘어가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지금 남남이 된 건 아니잖아? 아직 숙려 기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은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라고. 나는 남의 손에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사정이 있으면 은혁이가 불안하지 않게 서방님한테 맡기던가 나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은혁이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은혁 엄마가 혼자 결정한 거지? 동서가 돈 때문에 은혁이 발목을 잡았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15억의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은혁이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동서가 지금 이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의 엄마라는 건 평생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은혁이 아직 9살이야. 부모의 손길이 충분히 필요한 나이라고.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은혁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조카를 위해서라고. 동서는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며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시동생에게 알린 뒤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 또한 그 말에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절대로 시동생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을 토해내게 될까봐 무조건 싫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지 주말에 놀러온 조카를 저녁 시간이 되면 동서에게 보내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를 치다가 저에게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려줬고 남편과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야 시모는 현관문을 열어주셨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제가 데려가겠다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은혁아, 엄마 왔어. 빨리 가자. 은혁이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는 건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제가 제 자식 데려가겠다는 건데 어머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잠은 저희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은혁 엄마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누가 제일 힘들겠어? 말은 안 하지만 은혁이가 정신적인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데 동서는 은혁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 편애하려고 하잖아. 어머님 집이 편하니까 잠이 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불쌍해 보이진 않아? 동서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 같네. 제대로 돌보는 건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이랑 결혼 생활할 때보다 더 못 돌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혼을 했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옆에 끼고 살아요? 15억이면 솔직히 푼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사업을 하던 뭘 해서라도 돈을 불려야 하는데 저도 지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다 망쳤는데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혁이 아빠는 정해진 날짜에 보면 되는 거라 편하겠지만 저는 매일 붙어 있는다고요. 동서는 시부모님 방에서 자고 있는 조카를 깨웠고 무작정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시댁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큰 소리로 난리를 쳤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보내줘야만 했어요. 시모는 집 밖을 나서는 조카를 보면서 나중에 또 놀러 오라며 보내줬지만 그날 난리가 난 이후 동서는 조카를 시댁에 2번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의 만남도 평일에 1번, 주말에 1번 보는 거였는데 평일에 1번 보는 걸로 혼자 결정해 버렸네요. 저희는 조카가 상처받을까봐 모든 게 조심스러웠지만 동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는지 더욱더 막 나가기 시작했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한 다음 평일에 시동생이 동서를 만날 때 저희도 함께 그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러준 뒤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조카는 제 말을 잘 새겨 들었고 그렇게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카가 동서 밑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 보였어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서는 자기 꾸미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시동생을 대신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어요. 그렇게 조카와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급하게 전화가 온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여성분께서 조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지꼴이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여쭤보니 여성분은 다름 아닌 조카를 가끔 돌봐줬던 보모였습니다. 보모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싶다며 장소를 옮기길 원했고 저는 급하게 조카와 보모를 차에 태운 뒤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보모는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조카가 앞으로 걱정이 돼서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그 영상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영상에서 보이는 동서와 의문의 남자의 대화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네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해서 내 삶에 참견하는 그 집안 사람들과 더 이상 마주치기 싫다고. 그럼 더 의심만 사게 된다는 거 몰라? 은혁이를 우리가 옆에 끼고 있어야 당신이 받은 15억이 온전하게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의 일부는 결국 그놈이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
내가 오죽 걱정이 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얼굴을 안 보여준다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게 뻔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당신이 은혁이를 맞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그건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은혁이한테 확실하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똑똑한 애라서 내 말은 확실하게 알아듣는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엄마가 잘 챙겨준다는 말만 하라고 했어. 내가 시키지 않는 대로 행동하면 2번 다시 아빠 얼굴 못 본다고 했다니까. 자기도 그건 싫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나는 오히려 양육하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애한테 혼란만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반대로 소송하면 된다고.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사업이나 신경 써. 앞으로 키워야 될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거 알지? 정말 다행인 건 임신 사실을 그 집안에서 알지 못한 상황에 이혼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랑 몰래 만나다가 임신까지 했다는 걸 들키기라도 했어봐. 그럼 15억 우리 손에 넘어오지도 않았다고. 아직 숙려 기간이니까 이 기간 안에만 최대한 조심하면 돼. 요즘에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아서 은혁 아빠 만나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출산부터 해야 혼인 기간 중에 임신했다는 걸 확실하게 숨길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10달 동안 어떻게 자식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냐는 거야.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끝이 없게 되는 거라고. 그건 걱정하지 마. 방 안에서 은혁이 재우고 있는 보모 있잖아? 저분이 대신 은혁이를 데려가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돼. 보모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가 의문의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걸 전부 촬영해 놓고 있었는데 그날 동서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집안 사람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는 것 때문에 은혁이를 밖에서 놀라며 내보낸 상황이었어요.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은 채 밖에서 시간을 보내던 조카는 저번에 보모의 집에 찾아간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늦은 저녁 시간에 보모 집을 찾아갔던 거였고 은혁이는 그제서야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제 핸드폰 번호를 기억해 보모에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 아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걱정할까봐 전화를 하지 못했다며 저에게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저는 그런 조카를 껴안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보모에게 영상의 증거물을 건네받은 뒤 헤어지게 되었고 조카를 저희 부모님께 잠시 맡겼습니다. 그리곤 시댁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동서의 집안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네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제가 문을 두드리자 동서가 당황한 듯 급하게 혼자 나왔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가 달라고 저희 가족에게 부탁을 하는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보모에게 받았던 영상 속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결국 그 남자와 시동생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막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 전부는 동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는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의 부모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처벌받는 거 몰라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지금 은혁이 어디 갔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은혁이를 집 밖에 방치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잠깐 식사 모임이 있어서 밖에서 놀라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남의 식구는 중요하고 자기 자식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거야? 네가 여기서 깔깔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 은혁이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해봤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9살밖에 안 된 애를 밖에서 놀라고 늦은 시간까지 방치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 뭐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부모에게 받은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시켰고 모든 내용이 담긴 진실이 드러나게 되자 동서와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 안색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동서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동서는 뭐가 잘못됐냐며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또 하나 남아있는 증거물이 있다며 동서를 밀친 뒤에 조카가 생활하던 방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동서한테 급하게 내쫓기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숨겨놓은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까지 뒤지냐며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조카가 숨겨놓았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동서는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스러워 했어요. 동서는 쓸데없이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할까봐 조카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었지만 제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 몰래 조카한테 핸드폰을 사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녹음을 하던가 영상을 촬영해 놓으라고 시킨 뒤 나중에 제가 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기로 했었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카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영상과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온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자기 자식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내면서 저번에 시댁에서 잠깐 졸았던 걸로 집으로 돌아와 심하게 화를 내며 2번 다시 아빠 얼굴은 못 보게 될 줄 알라며 난리를 치던 동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말로만 해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더욱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이것 외에도 상간남이 동서가 없을 때 조카에게 했던 상당히 많은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조카의 핸드폰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 이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동서가 자기 자식을 이용해 받았던 15억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인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다는 사실로 시동생은 역고소를 통해 동서와 상간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재판에서는 동서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며 접근 금지 처분을 허용해 주었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에게 많은 걸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동서에게 받았던 일부 금액을 포함해 10억을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시동생이 사업으로 많이 바쁜 상태라 제가 조카를 대신 돌봐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많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해준 거와 앞으로 조카를 잘 좀 봐달라며 10억을 결국 넘겨주었네요. 조카는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껌딱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시동생은 모든 게 안정적으로 되어가자 잘 풀리지 않았던 사업이 불경기인데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자기와 살림을 차리며 같이 살겠다고 했던 남자가
동서에게 있던 거금의 돈이 사라지자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모조리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고, 동서는 빈털터리가 돼선 상간남의 아이를 혼자서 키우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동선의 부모가 시댁에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가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걷어차버린 동선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길래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댁 식구의 문제를 피를 나눈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며,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급할 때 가끔 은혁이 돌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린다며 친정 부모님이 앞으로 살게 되실 전원주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시댁의 집안은 무너졌을 거라고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며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한 거니 받아달라고 하셨네요. 안 좋았던 일들이 해결이 되자 저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오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만 가득한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